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의 문재희 팀장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벨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그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 현황과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건전성 현황과 유동성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작년에 이제 감독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올해 이제 영업 환경 및 리스크 요인을 짚어본 후에 올해 감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전사 총자산 및 순이익 현황입니다. 2021년 여전사의 순이익은 2020년에 이어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카드사가 154조 원, 비카드 여전사가 200조 원으로 총 354조 원입니다. 21년 1에서 3분기 중에 카드사 총자산은 15조 원, 비카드 여전사 총자산은 19조 원 증가했습니다. 여전사의 수익성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어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카드사의 경우에는 2021년 1에서 3분기 중 당기순이익이 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다면 2020년 중에 카드사 순이익은 그 수익의 증가보다는 주로 이제 비용이 감소해서 증가한 불황형 흑자였다고 하면 21년 중에는 이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에도 21년 1에서 3분기 중 당기순이익이 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전사의 연체율은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 9월 말 카드사의 총채권 연체율은 1.13%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했고,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모두 연체율이 하락했습니다. 21년 9월 말 비카드 여전사의 총채권 연체율은 0.96%로 전년 동기 대비 0.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은행 쪽 발표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금융권 공동으로 2020년 4월부터 취약 차주를 위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연체율에 반영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사의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조정 자기자본 비율은 카드사가 21%, 비카드 여전사 16.8%로 규제 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전사의 유동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에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이제 심화되면서 여전체 시장도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고 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2020년 이제 채권시장 안정펀드나 PCBO 같은 정책 지원이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에서 금융시장이 차츰 이제 회복하면서 우량한 여전체를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가 되었고요. 21년 상반기 중에는 여전체 스프레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발행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1년 8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또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거라는 예상으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생기면서 여전체 금리도 이제 국고채 금리와 동반 상승하면서 스프레드도 더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여전체의 순발행 규모를 보면 상반기 중에는 발행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하반기 중에는 이제 금리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데다 연말 부클로징 영향으로 순발행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원화 유동성 비율을 보면 카드사는 378%, 비카드 여전사는 181%로 모두 규제 비율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건전성 감독 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2020년 초에 여전체 시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 관리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됨에 따라서 여전사의 유동성 관리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비카드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율 한도를 10배에서 8배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비카드 여전사의 자본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고요. 실제로 레버리지 배율 축소 방침이 이제 2월에 발표가 되고 이제 그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많은 비카드 여전사들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9배로 축소가 되고 25년부터는 8배로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 직전 회계년도 당기순이익 대비 30% 이상 이익 배당 지급 시에는 1배씩 축소가 돼서 올해부터 24년까지는 8배, 25년부터는 7배로 축소가 됩니다. 여기 제가 약간 오타를 했는데 배당 성향이 30% 초과가 아니라 이상 시에 이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21년 4월부터 여신금융협회 자율 규제로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은행이나 금투 쪽에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이 아예 시행채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전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참고할 만한 규범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모범 기준을 제정해서 스스로 여전사들이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했습니다. 대상은 회사채 발행 잔액이 있거나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여전사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채 발행 잔액이 없는 여전사의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모범 기준의 주요 내용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또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내부 통제 구조를 갖춰야 되고 유동성 리스크의 인식과 측정, 그다음에 관리 지표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 또 위기 상황 분석을 하고 이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동성 리스크 경영 실태 평가 지표의 개선입니다. 경영 실태 평가에 이제 계량 지표가 있고 비계량 지표가 있는데 이제 계량 지표만 말씀을 드리면 즉시 가용 유동성 비율이라는 지표하고 단기 조달 비중이라는 지표가 신설이 되었고요. 또 이제 유동성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를 한 가지를 삭제했습니다. 즉시 가용 유동성 비율 지표는 현금 예치금 등 즉시 가용 유동성 자산을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부채로 나눈 값으로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 여전사가 이제 조달이 어려워졌을 때 향후 만기 도래하는 부채를 가용 유동성으로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동성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단기 조달 비중은 총 조달 잔액 중에서 발행 만기 기준으로 1년 이내 조달 잔액의 비중으로 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보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공시를 은행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정량 지표만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유동성 리스크 모범 기준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모범 기준에 이제 나온 내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공시하고 규제 위반 사실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성적 공시가 일부의 회사 이제 그 작은 회사들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 기준 자체가 이제 작은 회사들은 적용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정성적 공시도 이제 모범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여전체 시장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정보가 충분히 공시가 된다면 좀 유동성 관리가 잘 되는 회사들부터 조금씩 이렇게 풀려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시장 규율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여전사들이 더 유동성 관리를 잘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지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다 잘 아시겠지만 10월에 발표된 조치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평균 DSR 기준이 이제 다 좀 강화가 되었고요. 카드사의 경우에는 60%였는데 이제 50%로,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에는 90%였는데 65%로 이제 평균 DSR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차주별 DSR 기준도 은행 40, 비은행 60이었는데 이제 50%로 올해부터는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론의 차주별 DSR이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뭐 산출 만기에 대한 부분은 약정 만기를 적용을 하되, 이제 약정 만기를 최대 3년까지만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만기가 3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취약 차주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2020년 4월부터 계속 지속해오고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유예 연장 조치를 계속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평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또 이제 향후에 그 상환유예가 종료될 때를 대비해서 뭔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작년에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전사의 경우에는 카드사는 IFRS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카드사와 상장사의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고,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대형 비카드 여전사들이 IFRS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자산 기준으로는 90% 넘는 이제 여전사들이 이제 IFRS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미래 전망 정보에 이제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는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영업 환경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변이 발생 등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또 이제 주요한 변화가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금융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여전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부실 우려가 있고, 향후에 이제 그 금융 지원 축소,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이 종료가 되거나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이제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여전사에는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단 자산 쪽에서는 다중채무자가 많고 취약차주들이, 중저 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권이다 보니 어떤 그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뭐 부실화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부채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서 여전채로 대부분 이제 조달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여전사들이 조금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외 금융시장 급변동 시에 또 이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론 20년부터 이제 유동성 관리 강화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여전사들도 관리를 지속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체가 이제 한 56조 정도가 이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고 2022년에, 그래서 차환 발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의 ELS 해지 자산 중에 여전체 편입 비율의 상한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낮게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15%, 22년에는 12%, 23년부터는 8%로 이제 상한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 이제 ELS 해지 자산으로의 여전체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수급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에는 이제 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른 여전체의 어떤 발행 부분에서의 애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핀테크 기반의 결제 비중 확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 금융 시장이 예전에는 비카드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카드 은행 쪽으로 확대됨에 따른 경쟁 심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가맹점 수수료가 또 인하가 된 부분하고, 올해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 또 작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여전사들이 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건전성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인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간행을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뭐 DSR 범위가 뭐 올해 확대되고 또 7월에도 또 확대가 될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가계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혹시 그 있을 금융 지원의 종료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에 따른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뭐 작년에 보도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전사들이 이제 잘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및 건전성 감독 규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제정이 된 그 모범 기준에 따라서 개별 여전사들이 자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강화를 계속 이제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전체 시장이라든지 뭐 그런 그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장 규율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본 충실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과 또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율의 상승 여부라든지 여전체 차환 발행 현황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의 내부 유보를 통해서 그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통화정책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산 가격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자산 운용의 쏠림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